네, 안녕하세요. 루루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미증시 먼저 보게 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 강한 저항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죠.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었고 사실상 여기도 저항인데 이걸 돌파를 시켜놓고서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이 위치를 갖다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봤었던 18,000포인트를 갖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18,000포인트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갖다가 좀 유지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공격을 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눌림목을 갖다가 한번 줄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눌림목을 주더라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 오래 버텼기 때문에 눌려지더라도 강하게 눌리더라도 위에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여기를 갖다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7,500포인트 아니면 뭐 조금 작게 보더라도 17,400포인트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눌림을 주더라도 요 정도 주고 그리고 다시 또 반등 이어가면서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고 해도 그 정도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결국은 이 갭 메우기 정도까지만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갭 메우기 정도라면은 대략적으로 17,600, 17,500이니까 요 안에서 움직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뭐 내일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뭐 특별하게 오늘 저녁이랑 새벽 중에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미증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어느 정도 갭을 상승하고 그리고 좀 눌림 받으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은 3거래일밖에 없었어요. 3거래일밖에 없었는데 바로 첫 거래일 날 좀 강하게 눌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좀 크게 보면은 강한 지지선은 요거예요. 자, 지지받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강하게 내려온다 라고 하더라도 2450포인트는 지지를 받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작은 지지선이 있죠. 여기서 지지받고 더 눌리더라도 여기를 지지받겠구나. 그리고 어제 미증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저께 미증시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힘이 강해 보이진 않아요. 요 라인을 갖다 이어보면은, 자, 요 라인을 좀 이어준다면은 지금 요 안에서 이제 삼각수렴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 삼각수렴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턴을 해주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이 또 하나가 있어요. 2650포인트의 저항선이 또 하나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이슈만 없다라면은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이어갈 거라 봅니다. 대략적으로 최하단은 2550포인트 그리고 상단으로 좀 세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2630포인트 정도예요. 근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그 부분에서 잠정 실적이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뭐 시장에서는 안 좋다 굉장히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걸 다 벗어나면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삼전 실적에 따라서 코스피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거 외에는 크게 변동성을 가질 건 없어 보여요. 하방으로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는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면은 가능해요. 다음 주에 오는 게 이제 CPI가 있죠. CPI가 있는데 여기서 CPI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요런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FOMC 의사록도 있죠. 거기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한두 개 좀 찝어서 나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정유시설이 아니고 이제 핵시설을 공격을 했다. 뭐 이 정도? 그 정도 내용들이 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몇 가지의 리스크는 좀 많이 좀 해소가 됐어요. 그건 이제 뉴스를 갖다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그러고 지난주 3거래일밖에 없었는데 증시자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투자자 매동을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이제 1조를 던지고 3천억을 던졌어요. 그리고 뭐 사실상 산 게 없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3거래일 계속 던졌어요. 자, 코스닥을 보더라도 뭐 크게 산 모습은 없죠. 뭐 해봤자 800억, 뭐 1200억 의미 없는 모습이에요. 뭐 그렇게 막 들어왔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자, 그럼 선물을 좀 샀냐?
그 전주에는 좀 외국인이 선물을 좀 사면서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3거래일은 현물도 던지면서 선물도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던져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현물을 던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도 아직은 막 그렇게 매수세로 강하게 붙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좋지 않다. 근데 환율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좀 양호해지나 싶었는데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환율도 조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또 더 들어올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강한 상승보다는 상승을 갖다 이끌더라도 2630포인트 정도가 저항으로 한번 작용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CPI나 아니면 삼전 실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움직일지 방향성을 그때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증시자금 추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예탁금은 좀 괜찮게 늘고는 있어요. 뭐 아무래도 지수가 계속 눌려 있으니까 이 정도면 삼성전자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지, 아무래도 한 50조 초반대여서 지금 이제 56조까지 좀 늘어나는 모습이죠.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금투세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유예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증시로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예탁 자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지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증시 자금이 늘어난 만큼 신용잔고에 대한 여력은 생겼어요. 뭐 17조 1000에서 뭐 17조 4000까지 밖에 많이 늘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늘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고객예탁금도 좀 들어왔으니까 개인들이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이 좀 생겼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하단은 웬만해서 2550포인트는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제 상승폭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뉴스를 좀 볼게요. 우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 초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동남부 항만이 이제 47년 만에 이제 파업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를 또 자극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해소가 됐죠. 그러면서 파업이 좀 종료가 되고 임금의 뭐 62%를 갖다가 인상을 갖다 합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게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임금을 갖다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인플레로 또 다가올 거예요. 근데 당장 이게 바로 62% 인상을 뭐 당장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세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파업 종료로 이제 조금 리스크는 조금 덜어냈다, 이러한 움직임이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3거래일밖에 없었지만 미증시는 계속 움직였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을 공격을 할 거예요. 근데 바이든도 얘기를 했다시피 공격을 하더라도 석유시설 정도는 공격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왜? 피해를 봤어요. 뭐 180발인가 200발을 갖다 쐈잖아요. 180발인가 200발을 쐈는데 그 중에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30 몇 발이 32발인가 38발인가 그 정도가 전부 다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공격할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공격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그리고 어딜 하느냐, 그 수위가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 거는, 한다면은 석유시설 정도 보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핵시설 정도는 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이든 말을 듣고서 정말 석유시설만 공격을 할지, 아니면 핵시설까지 같이 공격을 할지, 아니면 다른 걸 공격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 수위에 따라서 중동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가도 굉장히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석유시설 공습에 대해서 석유시설 공습은 뭐 이제 미국도 이제 오케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핵시설까지 타격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강경한 쪽에서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한 주장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 공격한 거에 대해서 석유시설 공격해서는 안 돼, 최소한 핵 정도는 건드려 줘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타격을 입을 거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공격을 하는지 그게 이제 나올 건데, 아직 공격을 안 했죠. 뭐 지금 공격해봐야 뭐 헤즈볼라 정도 공격하는 그 정도 수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뭐 금주 중에 아니면 다음 주 안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란의 핵 관련 시설 정도가 이제 상징적인 공격이 될 수 있다. 해봤자 우리가 정유시설 공격해봤자 이거 상징적인 의미도 없고, 우리가 맞은 거 그냥 되갚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란이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중동 전쟁을 갖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더 이게 확전이 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이러한 그림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란이 추가 공격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이 없죠. 추가로 더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핵 관련 시설을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공격을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공격하기 싫더라도 이란은 뭐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격하기 싫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핵 관련 시설이 맞았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란이 또 이스라엘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 관련 시설을 갖다 공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바이든 말을 안 듣죠. 지금 어차피 바이든 몇 주 안 남았잖아요. 몇 주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이든 이제 퇴임 전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거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핵 관련 시설을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굉장히 중동 쪽에서는 또다시 한번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요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에 대해서 이걸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답을 다 듣고서 지금까지 공격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미국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 정유시설까지는 오케이를 했으니까 뭐 핵시설 정도는 공격해도 뭐라고 안 하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핵시설 공격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언제 공격하느냐, 지금까지 왜 공격을 안 했느냐 라고 보면은 지난주에 공격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자, 신년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연휴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는 날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을 하더라도 토요일 아니면은 뭐 늦어도 일요일, 오늘이죠. 이 정도엔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선 예상을 했는데 아직 공격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공격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지켜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 기간이 만약에 지난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분명히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만약에 7, 8, 9, 10 안에 공격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11일하고 12일이 얘네들이 또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공휴일인 것 같아요. 욤키푸르라는 게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뭐 속죄를 하는 날이고, 뭐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단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 그 나라에서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앞두고서 이전에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요걸 지나가지고 13, 14, 15, 16 요때 이제 공격을 할지, 요 정도의 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분명히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요때 아니면 요때. 그래서 요 안에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시장이 얼마만큼 충격이 받고, 그리고 그 충격을 벗어나는데 한 2, 3일 걸리거든요. 보통 눌림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핵시설인지 정유시설인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면은 뭐 그렇게 그냥 출렁이었을 때 그냥 크게 문제 없겠다 봐도 되는데, 핵시설을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란이 또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계속 리스크가 계속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는 넘지 말아야 될 구간을 넘었어요. 자, 요렇게 하락 추세선을 갖다 쭉 그리면은 사실상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는 곳이었었는데 이 선을 좀 제대로 못 그었는데, 잘 그어보시면은 여기쯤 돼요. 근데 이때 이제 결국은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결국은 차트 추세선을 갖다가 하방으로 이렇게 가던 추세를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있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을 안 할 리가 없죠. 미국도 정유시설 공격까지는 오케이를 한 상황인데 그걸 안 할 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유가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인플레 또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서 임금도 올려준 그런 부분들도 있음에 불구하고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가 또 다시 자극이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더 뒤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주 초반에 좀 움직이기가 힘들었었고, 그리고 계속 깔려있는 리스크,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월수금밖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계속 쉬는 날짜가 계속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하게 움직이기 좀 힘들었다. 그래서 미증시랑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 정도로 좀 해석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란은 공격하지 않았지만 헤즈볼라는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를 공격하는데, 헤즈볼라 후계자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근데 공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 후계자인 사피에린 마저도 이제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은 이제 사망한 거 아니냐, 얘 또. 그러니까 헤즈볼라 이제
한 명이 죽은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그 앞에서 죽은 분이 그 니은으로 시작했었던 걸로 하는데,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그 후계자인 사피에딘까지 바로 또 죽었어요. 만약에 죽었다는 관측이지만,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란이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핵시설을 갖다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동 확전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시장 와중에 이제 미증시도 사실상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다렸었던 거는 고용 데이터예요. 고용이었었는데 고용이 잘 나왔어요, 다행히.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침체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좀 깔려 있었잖아요. 이거 침체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파월이 0.5를 내린 거야. 약간 요런 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럼 침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이제 고용을 봐야 되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 깜짝 증가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증가가 얼마나 증가가 됐냐라고 하면은 9월 달에 비농업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25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예상치는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7천 명이나 더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시장이 아직 절대 침체가 아니구나, 약간 이러한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거기다가 실업률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1%를 보여줬습니다. 예상치는 4.2였어요. 실업률이 이렇게 또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면 실업자가 좀 준다는 거는 고용도 튼튼하다는 거고, 그럼 미국이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거고, 연착륙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갖다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시장이 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안 가져왔어요. 미국채 10년물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빅컷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지금 이번 고용 데이터로 봤을 때는. 자, 그래서 또다시 나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이제 물 건너가나, 화끈한 고용에 이제 금리 인하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고용이 안 좋으니까 0.5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세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파월인데, 고용이 괜찮았어요, 보니까. 자, 이러면은 지난번에 0.5 내린 거 이거 너무 빨리 내린 거 아니냐, 0.25만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달 뭐 이만큼이 늘었고요. 25만 4천 개가 좀 늘었죠. 그리고 실업률은 4.1%로 좀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와요. 왜? 시장이 괜찮고 침체도 아니고 고용도 문제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왜 더해? 이러다가 인플레만 더 올라가면 어쩌려고? 약간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비컷한 거는 실수다, 그냥 0.5 정도만 하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약간 요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좀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동결 가능성이 6.6%로 좀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11월 달에 동결 가능성이 아니고 사실상 여기에 하나 더 있었죠. 비컷이냐 0.5냐, 그리고 이게 0.25거든요 0.25냐, 그리고 이게 동결이에요. 얘는 동결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비컷은 아예 사라졌고요. 동결 가능성이 97%로 올라오고, 그리고 0.25 가능성이 이제 97%로 올라오고, 동결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아까는 6.6%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조금 좀 내려가긴 했어요. 2.6%로 좀 내려왔죠. 그래서 다음번 11월 금리 인하는 잘 나와봐야 0.25예요.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 CPI, PPI가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CPI, PPI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 올라가는 추세로 바뀌었다, 만약에 다음 달에 CPI랑 PPI가, 그러면은 저는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동결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다시 좀 쉬어가는 움직임은 또 보이겠죠. 이거 금리 인하를 안 하네,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PPI, CPI가 좀 중요할 거예요. 그 다음 금리를 갖다 결정함에 있어서. 자, 그래서 미국 쪽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고, 중국 쪽에서 원래 나왔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환율이 되게 괜찮아진 내용은 중국 부양책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물가 둔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막 둔화해가지고 막 2%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침체 아니냐 막 이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갖다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막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300원 막 깨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화는 더 강해지면서 연말에 막 960원도 갈 수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었는데, 주중에 이제 나왔었던 게 이스라엘 그 이슈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유가를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를 갖다 고조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물가 둔화가 아니죠. 물가가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막 생겼고,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고용이 그럼 안 좋았어야 되는데 고용마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졌고, 자, 이러면은 달러의 강세가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 강세로 간다면 환율은 다시 올라가겠죠. 1300원 이상으로. 대신에 엔화는 약세로 가겠죠.
엔화는 약세로 간다면 엔캐리 청산 리스크는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움직임 뭐 고용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화는 굉장히 양호해지면서 엔캐리 청산 리스크는 사라졌다. 다만 이스라엘 쪽 리스크는 더 커진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관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몇 가지 리스크는 삭제가 됐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환율이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거죠. 중동 긴장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고용 데이터까지 만약에 고용 데이터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으니까 달러가 또 강세를 갖다 보인 거죠. 자, 그래서 엔달러를 보더라도 엔달러 한 15분 봉으로 볼까요? 자,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말도 안 되죠. 거의 말도 안 되죠. 고용을 갖다가 저렇게 세게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쟤네가 저렇게 괜찮다고 미국이, 그러면은 달러가 무조건 강세지 라고 하면서 달러 강세로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였죠. 반대로. 그러면서 리스크가 있는 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140에서 150 요 사이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엔캐리 청산 리스크가 좀 많이 커진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갔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리스크는 이제 없어요. 사실상 뭐 이 안에서도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겠죠. 또다시 눌릴지 어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로 가는 방향은 이제 좀 삭제가 됐다. 그래서 요거 하나 삭제된 거는 좀 다행이에요, 국장에는. 자, 근데 반대로 달러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달러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선을 넘어서면서 상방으로 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차트상으로도. 그러면서 하루 만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서 1346원, 뭐 월요일날 시작하면 1350원도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막 1300 후반대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금통위에서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통위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번에 진행하기에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한번 때리면은 환율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미국 고용이 나빴고 예상대로 그냥 별로 안 좋았고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 되면은 환율은 더 내려갈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 예상을 해왔으니까. 자, 그 방향으로 계속 같이 갔으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 한 번 정도 0.25 정도 한국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이 아니고 어쩜 다음번 11월로 약간 한 달 정도 넘기면서 한 달 더 지켜보자, 약간 요런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방향성도 약간 좀 원래 기정사실이다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0.25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데이터들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서 금통위 방향성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은 10월이 아닌 11월로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1월 가능성이 왜 높냐면은 10월 달 금리 인하 할 수 있고요. 11월 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어요. 12월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회의만 있을 뿐, 이때는 금리 인하하는 그 달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10월이냐 11월이냐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올해는. 근데 만약에 10월 달을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11월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왜? 아무래도 주담대를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뭐 스트레스 DSR이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리고 그 가상금리도 많이 올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릴 여력은 만들어놨어요, 한국도. 근데 언제 내릴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10월달은 그냥 건너가고 11월달에 하자 이럴 수도 있고, 10월달에 만약에 한다면 11월달은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환율이 지금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솔직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 전까지 지표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막 1300 아래로 갈 거다 라고 이런 시장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방향성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금리 인하가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모습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크라 쪽으로 넘어와서,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본토에 에너지 시설과 뭐 이제 미사일 기지 막 이런 걸 막 공격하고 있어요. 그냥 본토를 공격하는데 본인들 쪽을 계속 안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 동부전선이 계속 무너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 사실상 본인들이 이렇게 국경을 놓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는 이쪽을 본토를 막 치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는 계속 이걸 막지 않고 여기서 계속 공격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더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약간 이쪽으로 와서 막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네츠크는 못 내준다, 뭐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 방어에 이제 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던 그 전력들이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는 계속 전쟁 중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부양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양책 나온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계속 거의 수직 상승하듯이 뭐
며칠 만에 막 20%가 넘는 막 30%대를 갖다가 넘기는 막 이러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뭐 항생지수부터 그리고 본토지수까지 전부 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오랫동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폭이 말도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예전에도 부양책은 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랑 이번이 좀 다르다, 그리고 움직임도 다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중국이 올라가면은 좋냐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중국이 어느 정도 좀 활장이 되고 하면은 아시아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 줄 텐데, 얘네들이 올라갈 때 우리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무너질 때는, 우르르 무너진다면 한번 또 그러면 국장에 또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한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올라갈 때 우리도 올라갔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정도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가면 언제까지 뭐 50% 100% 올라갈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절반 정도는 빼면서 눌림목을 만들 때 그 하락폭이 막 3% 4% 5% 장중에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국장에 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정도는 계속 우려 생각을 하고 국장을 하시면서도 중국장 계속 같이, 본토장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외국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 이제 경기 회복, 뭐 기대감, 그리고 뭐 부양책 이런 것들 때문에 순유입이 뭐 2.4조 원 이제 순유입이 들어왔고요. 이미 국경절 연휴 직전까지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사흘 동안에 1.2조 원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얘네들은 전체를 갖다가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뭐 미국 이만큼, 뭐 아시아 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눠 있어요. 근데 아시아 쪽에 이 정도 비율밖에 못 가져가는데 중국에다가 쏟아 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이 됐든 대만이 됐든 뭐 인도가 됐든 어디서든 수급 이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돈이 다시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의 환율이 또 안 좋은 상황이고, 환율이 지금 1300 거의 50원 다 왔죠. 1350원. 거기다가 금통이 인하 가능성이 갑자기 좀 사라지고 있죠.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봐야지 알겠지만 갑자기 좀 바뀌었기 때문에 금통이 까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봐야 어쨌든 간에 두 번 인하가 아니고 한 번 인하로 좀 바뀐 느낌이라서 한국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금리도 이렇고 금통이 방향성도 이렇고, 그러면 환율이 고환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미국에서 인플레가 만약에 안 잡힌다,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 뭐 기대감 이런 게 줄어들죠. 자, 그랬을 때는 중국 부양책이 훨씬 더 낫네 하면서 돈이 계속 이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돈이 계속 중국으로. 자, 그랬을 때는 외국인 수급은 계속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세질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미증시 보고서 개인들 와 하고 달려들 수 있어요. 싸지 않냐, 지금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또 눌러주고 또 눌러주고 오르지 못하는 그런 증시가 계속되다가 중국이 한 번쯤 너무 올랐네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에서 또다시 같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국장이 조금 별로긴 해요 요즘. 근데 지금 당장 막 오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 가지고 좀 저는 다음 주도 그냥 관망을 이어가는 게 좀 좋지 않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9일날 또 쉬어요. 우리 9일날 또 쉬기 때문에 월화 움직임 보고서 9일날 쉬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공격을 할지, 이스라엘 공격도 말씀드렸죠. 늦더라도 제가 봤을 땐 17일 전에는 공격을 할 거예요.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죠. 17일 전엔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아는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베팅을 막 들어가야 된다? 굳이? 저는 관망 보다가 한 번 정도 더 세게 눌린다면 그때, 아니면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 2400선 있죠.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이 점점 더 올라오겠죠. 시간이 계속 옆으로 가더라도 점점 올라오면은 그때가 2500 정도 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를 갖다가 뭐 4일이나 5일이나 뭐 의총을 갖다 열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당론을 결정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을 갖다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지도부한테 위임하겠다, 우린 잘 모르겠으니까 지도부에서 결정해줘라, 약간 요렇게 나왔는데, 뭐 이재명이 얘기하면은 뭐 분명히 유예겠죠. 폐지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쪽에서 폐지를 외치고 있는데, 그래 폐지로 갈게 하면은 한 패를 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폐지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유예를 하고 시장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폐지를 할지 시행을 할지 그걸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잘 이쁘게 포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예는 3년 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유예가 되든지 간에 뭐 폐지가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이게 좀 끝나야지 그래도 시장에서 리스크라는 게 좀 하나라도 좀 사라지거든요. 3년 유예 정도면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좀 유예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나와줘야지, 이런 리스크도 그래도 우선 뭐 유예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요것도 좀 빨리 결정이 좀 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은 환호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은 환호할 수 있어. 와,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면서. 근데 반대로 환율은 올라갈 거야. 근데 지금 1350에서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서 더 올린다? 그래서 갑자기 장중에 1380을 넘고 막 1400 또다시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걸 금통위가 원하거나 한은이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지켜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돼서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이탈을 하겠죠. 땡큐 하면서 이탈하겠죠. 왜? 환율을 끌어올려줬는데 환차익만 보더라도 그냥 그 돈 들고 나가면은 그냥 수익이 나는 건데, 외국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능성은 그냥 지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막 갑자기 오를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뭐 이제 주택 쪽이면 몰라도 오히려 이쪽 시장은 오히려 리스크를 더 안고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이 정말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이탈을 하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만전자 기로에서 있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은 솔직히 가늠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 내부 사람 아닌 이상은 솔직히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잠정 실적이 전부 다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웬만한 곳들이 3분기 실적이 다 흐림이다, 안 좋다, 얼마 예상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 라면은 시장이 막 정신 나간 듯이 올라가겠죠. 3점 막 끌어올리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예상했던 거랑 달리 강하게 상단을 건드리면서 막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전이 완전 변수이긴 해요. 3전 실적이 완전 변수인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그냥 안 좋게 예상했는데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적당히 눌러주고 마무리할 거예요. 뭐 한 1, 2% 정도 눌러놓고서 그래 3전 안 좋았네, 4분기는 어떻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하루 이틀 그냥 눌리고 끝날 수 있는데, 반대로 이게 서프라이즈다, 좋다 라고 하면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강한 돌파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우선 여기가 저항이라고 전 보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630 정도 요 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단기 저항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저항이 여기죠. 지난번에 못 넘었었던. 근데 3전이 만약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놓는다, 그럼 전 여기까지 돌파가 나올 거라고 봐요. 거의 2700 건드리는 모습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저거는 완전히 변수기 때문에 저기에 베팅 걸고서 나는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베팅할 거야, 이러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번에 고용이 괜찮았어요. 고용이 괜찮았는데, 그러면 고용 좋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침체가 아니라는 건 알려줬는데, 반대로 물가는 떨어져야 돼요. 원래 우리가 원했던 거는 고용은 옆으로 가면서 적당히 탄탄하게 가는 거고, 물가는 계속 빠져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연착륙의 방향이거든요. 자, 근데 고용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그림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침체가 아니네. 근데 물가가 빠져야 되는데, 만약 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 반대로, 그러면은 시장은 다시 또 인플레 우려를 걱정을 하겠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인플레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장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우선 멈추고 동결 때려야 되겠네, 금리 인상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CPI, PPI가 둘 다 나와요.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PPI가 둘 다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변수로 좀 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변수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인 것 같아요.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아예 가늠이 안 되니까. 나머지 어느 정도 가늠은 되잖아요. 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면 뭘 해야지 이런 게 계획이 잡히는데, 안 잡히는 애들이 이런 거죠. CPI, PPI. 이번에 저도 이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지난번에 충분히 에너지로 빼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기 때문에, 물가가 이게 반등 나오면 시장은 조금 다시 또 인플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좀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국장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휴일이 있고, 이스라엘 공격까지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이 부분은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관망 계속 말씀드리고, 이번 주도 저는 관망할 것 같아요. 관망하다가 큰 폭의 하락에 내려온다, 뭐가 터진다, 큰 폭의 하락에 내려온다 하면 2450 여기면은 좀 강하게 베팅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만약에 내어준다라면은 여길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해서. 그래서 2450 정도 주면은 여기서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자리는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내려오면은 그냥 계속 관망 이어가시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